네, 이강민의 잡지사 3호로 네 번째 페이지 2호 제자를 열심히 찾고 있는 잡지사 1호 법의학자 전북대 2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네. 네, 오늘도 우리 사회가 겪은 사건 사고들을 법의학자의 눈으로 또 법의학자의 생각으로 좀 따라가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 얘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며칠 전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지금 사고 있는데 법의학자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고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부검 감정서가 아직은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자세한 정보는 언론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칼이 사용된 거고 칼에 의해서 이게 보통은 다발성 예기 손상 이러면 수회 찔렸다는 거거든요. 여러 번 찔렸다는 거. 거의 치명상이 이제 몇 개가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네. 그런 정도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때는 이제 그 상황,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적 상황 또 이런 것들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미리 준비한 바가 있느냐, 즉흥적인 것이냐, 또 피해자의 반항 정도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네. 이제 법의학자는 시신에서 보여준 치명상과 같이 동반되고 있는 다수의 손상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이제 부검 감정서에 담죠. 저희가. 그렇군요. 그 이제 사건 탐사 프로그램이나 이제 교수님 나오시는 것도 많이 받고 했는데 칼이나 흉기에 의해서 벌어진 뭐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방어흔, 저항흔, 네, 뭐 네. 여러 가지 흔적의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느닷없이 부지불식중에 당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본능적으로 팔로 맞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흉기가 몸에 다가올 때 막으면서 베이는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예. 아랫팔뿐 이런 데 베이는데 손바닥으로 가린달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 내가 지금 칼이 나한테 오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걸 막으려고 했었구나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게 방어흔입니까? 네, 방어흔. 근데 주저흔이라는 건 이제 뭐 자해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긋지 못하니까 주저 손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항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압당했을 때 끈으로 묶는달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흔적. 그래서 같은 손상에 대해서 이것은 의미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법의학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처의 어떤 뭐 길이나 뭐 그 깊이나 그렇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모든 살인은 반드시 증거를 남긴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좀 법의학이 진가를 발휘했던 그런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영화 재심으로도 유명해진 사건이죠. 약초 노거리 살인 사건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지난 2000년에 전라북도 익산의 약초 노거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제 진범 대신에 무고한 10대 소년이 이제 강압 수사를 당했고 결국 이제 허위 자백을 받아내서 10년의 옥고를 치러야만 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그 당시 교수님께서 그 피해자 택시 기사분이었던 그 피해자의 첫 부검을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부검을 지금도 이제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저희 의사들이 적으니까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같이 부검을 들어가요. 네. 감정서는 그중에 한 명이 쓰되 부검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누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같이 있었던 정유경 박사가 이제 부검을 하지만 같이 들어갔었던 건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당시는 택시 강도가 그렇게 드물지는 않았었어요. 뭐 명절 때가 된다 할지 이러면 택시 기사들이 현금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 택시 강도의 표적이 많이 됐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명절 때나 이런 때 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익산경찰서에서 택시 기사가 운전석에 앉은 채로 찔렸거든요. 그런 부분이어서 우선 택시 강도 사건 이런 정도로 이제 접수가 됐던 거죠. 당시 뭐 특이점 같은 건 없었습니까? 특이점은 뭐 어차피 그 칼에 의한 거기 때문에 치명상은 목 쪽에서 가슴 쪽으로 이어지는 이제 자창이라고 그래요. 찔리는 상처를. 그건 자창이 있었다 이런 정도 해서 다발성 자창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 사건 발생 3년 후에 이제 진범이 등장해서 사실은 내가 죽였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재수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진범은 당시에 그 증거 불충분으로 48시간 후 풀려났습니다만 이제 그 처음에 그 최군 소년은 10년 만기 출소 후에 재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재심 자문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제 참고로 저희가 이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법의학자는 사건이 접수돼서 부검 접수가 되면 사건 발생 하루 이틀 사이에 준비된 수사 자료를 봐요. 그러고 나서 부검을 하거든요. 감정서를 제출하고 나면 다시 제 의뢰가 안 와요. 어떤
감정 내용이랄지 또 이렇게 뭐 진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 진술 조서를 저희한테 물어본달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자료가 보충이 돼도 네 저희한테는 안 오고 수사기관은 검찰로 넘겼고 검찰에서는 기소를 해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판사님이 뭐 궁금하지 않으면 이것 건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판사 입장에서도 진범이 나타났다는 건 여기에 재판에 기소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안이고 오로지 수사기관만 알고 있고 특히 검사 쪽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진범이 범인이라고 해서 기소해서 형을 살고 있는데 진범을 내가 찾아서 하면 내가 잘못 기소한 것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루질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뒤에 아마 10년 형 마치고 나와서 진범이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면서 재심을 하냐 할 때 저한테 이제 의뢰가 된 거예요. 저희는 그 사이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죠. 아 그러네요. 그런 건 좀 개선이 지금도 안 됐나요? 그런 건 뭐 수사하는 사람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뢰하면 하는 거지 그걸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의무는 아니다. 그렇군요. 그때 이제 재심자문 의뢰 후에 사진 몇 장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전라북도 출신이고 익산이기 때문에 저도 범인이 그렇게 빨리 잡혔다라는 것만 제가 들었죠. 그래서 뭐 그걸 잊어먹고 있었지만 다시 재심 얘기를 하길래 그게 왜 재심 사유가 될까. 그래서 그 당시 범인이 바로 자백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의아하고 있는데 저한테 의뢰가 와서 그 당시에 이제 오래돼 가지고 저희가 국가수는 부검 감정서를 낼 때 서류 감정서 뒤에 사진을 다 찍어서 붙여요. 증거로. 그래서 인화된 필름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사진관에서. 그런데 그때 막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를 사가지고 450만 화순가 그래요. 그걸 가지고 찍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기억이 없었어요, 저는. 그러다가 이미 이제 국가기록원으로 다 넘어간 거기 때문에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면 그 사진이 있어요. 디지털 사진이. 그러니까 직접 찍으신 사진이. 그렇죠. 그래서 뭐 진범은 어떻게 진술했느냐 과연. 근데 진범은 이렇게 찌르는데 쇄골 쪽에서 들어가면서 칼끝이 무디게 딱 어디가 걸리는 듯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형을 살았던 사람은 그런 게 없고 어디를 막 찔렀다는 얘기만 있어요. 근데 저희는 갈비뼈나 쇄골을 지나갈 때 칼끝의 감촉을 이 사람은 아는구나라는 걸 알죠. 진범은.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경험이 없으면. 구체적인. 근데 여기는 형을 살고 온 사람은 어디를 막 찔렀어요만 있어요. 근데 실은 가슴이나 쇄골 지나갈 때 그 칼끝의 느낌이 다 있거든요. 뼈를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이 진범이 더 신뢰도가 간다. 그랬는데 이제 재심을 하기가 주저되죠. 검찰청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디지털 카메라 찍은 거 들고 가서 이제 보여줬어요. 실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방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진술이 더 맞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더더구나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진범은 옆구리 겨드랑이 쪽을 찔렀다는 얘기는 없어요. 진범은 뭐 뒤에서 이렇게 찔러서 쇄골을 지나갔다는 얘기만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겨드랑이에 칼이 두 군데 찔린 데가 있어요. 그 최 씨는 아니 그 피해자는 피해자는 근데 최 씨는 겨드랑이도 찔렀다고 했어요. 2번. 그럼 최 씨가 더 일치하네요. 더 일치하죠. 근데 그 겨드랑이 쪽 상처는 범인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고 병원에서 한 거예요. 병원에서 이쪽 흉곽에 피가 차니까 절개해서 피를 빼내야 돼요. 그럼 그게 오히려 그래서 증거네요. 병원에서 칼을 낸 것을 최 씨는 나는 겨드랑이도 찔렀다라고 2번 또 진술한 거예요. 끼워 맞추느라. 경찰이 오인한 것을 그렇게 하니까 얘가 진술 여기까지도 가했다고 했구나. 그래서 이 두 개는 병원에서 난 손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진술에 완전히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쪽이 맞습니다. 이쪽은 겨드랑이가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칼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심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때는 진짜 정신이 번쩍하셨겠네요. 그렇죠. 딱 캐치하셨을 때는. 그 진술조서는 저는 못 읽어봤으니까 그 당시에는. 감정서만 내고 자백했다더라 이렇게만 끝났으니까. 그렇군요. 자, 그래서 2016년 최군에게 마침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의 감정이 어떤 재심 사건의 결정적인 어떤 증거로 작용한 셈인데 무죄 판결 들었을 때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근데 또 이게 에피소드가 있는 게요. 왜 오해를 샀을까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최 씨가 처음에 자기가 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누가 스쳤대요. 스치고 가서 보니까 택시 강도가 있어서 신고를 했다는 최초의 목격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스쳤던 사람이 범인 같은데 어떤 셔츠를 입고 있고 어떤 신발을 신고 있었고 머리는 무슨 색으로 염색하고 자세히 기술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찾았어요. 잡았어요. 네. 그랬더니 최 씨의 아는 동네 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알리바이가 성립이 돼요. 왜 이렇게 진술했지? 하고 최 씨를 찾으니까 최 씨가 대전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쩍어졌죠. 그 의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대전을 가니까 최 씨가 의심스러워졌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이 의심을 사고 추적해서 잡아오니까 왜 굳이 거짓말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꼬인 거예요. 그럼 보면 참 그런 것도 그 한마디 치기 어린 청소년이 그냥 한마디 툭 던지기 인생을 이렇게도 꼬아놓구나. 그러네요. 진짜. 예, 정말 그냥 못 봤으면 못 봤다고 할 것을 굳이 그렇게 동네 아는 형 몽타주를 그렇게 그래서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강압수사인 자백하게 되고 자백하기 거짓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돌이켜보면 본인은 정말 억울하겠지만 또 어떻게 살다 보면 이렇게도 인생이 꼬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대신 그나마도 진범의 여자친구나 이런 애들이 소문을 내다 보니 이게 흘러와서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준 거지만 좀 그 사이에 젊은 시절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좀 많은 소회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미제로 남을 뻔했지만 법의학 덕분에 16년 만에 해결된 사건입니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 살인 사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개요를 좀 설명드리면 2001년에 전라남도 나주시 드들강에서 당시 18살 여고생이었던 박양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네, 발견 당시에는 옷이 벗겨지고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못 찾아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려던 차에 다행히 2012년에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추적했고 2016년에 용의자 김도룡, 그러니까 이 사람 범행 당시에는 24살이었는데 이 김도룡을 검거한 사건입니다. 자, 일단 그 사인이 익사로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참 저희도 좀 어려운 게 물에 수중 시체로 발견이 되잖아요. 그럼 물에 들어가기 전에 살아있는 상태에 들어갔는지 사후에 투수됐는지 그게 이제 익사 여부를 가늠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익사라 하면 익사 때 보여지는 소견들이 좀 있어요. 그 뭐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소견들, 뭐 플랑크톤 검사를 여러 가지 익사 소견은 나오는데 이분이 또 안면 우열이 심해요. 목을 졸렸을 때 나타나는 것이. 울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노래방 가서 막 고음하다 보면 핏대 쓰죠. 그게 정맥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목 턱 밑에 대면 맥박이 뛰죠. 이게 동맥이에요. 동맥은 안쪽에 들어가 있고 정맥은 바깥쪽에 있어요. 누가 손으로 목 조르면 정맥은 차단될 수 있어요. 근데 동맥까지는 차단을 못해요. 안쪽이니까. 그러니까 동맥은 피가 올라가는 피거든요. 정맥은 내려오는 길이죠. 내려오는 길은 차단되고 올라가는 피는 가니까 얼굴이 빨갛게 피가 몰려요. 그게 울혈입니다. 울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혈점도 나고 이런 소견이 있어서 목졸림의 소견은 분명한데 또 물을 먹은 소견도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 속에서 목졸림이 같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물 속에서 목을 조르면서 물 속에 조르지 않았겠냐 이렇게 되면서 실은 안면 우열 경부 압박과 익사를 같이 써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익사일 수밖에 없다는 소견이 있어서 결국은 경부 압박 기전이 개입됐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최종 소견이 중요한 거죠. 아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부 압박이 있었다는 근거를 같이 기록을 하면 했으니까 문제 없습니까? 이렇게 같이 목을 졸랐다는 소견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혀 이 피해자가 살지 않는 곳, 특히 밤에 와서 새벽에 옷이 싹 벗겨진 채로 소지품은 또 없어요 현장에. 이런 채로 발견됐으니까 성 관련 강력 사건으로 당연히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손상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런 때는 범인의 흔적을 찾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관계 여부를 할지 또 했다면 그런 부분에 어떤 남성의 어떤 증거, 흔적을 좀 찾는 그런 일들 같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200여 명을 대상으로 DNA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그게 이제 그 여성에서 채취한 남성의 DNA가 나왔기 때문에 DNA 대주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용의선상에 있는 가능한 연령층 남성들에서 다 했다고 해요. 했는데 같이 일치하는 DNA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영구 미제 사건이 됐던 거죠. 뭐 다른 단서나 증거물은 없었습니까? 그런 있질 않아요. 옷이 다 벗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피해자의 시신만이 증거였던 사건인데. 근데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국면의 계기가 된 게 2010년에 DNA법이 통과된 게 결정적이었죠. DNA법이 뭡니까? 그 이제 태완이법이라고 그래서
일정 시간 이상 범인을 못 잡으면 공소시효 만료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예. 근데 너무나 얘가 고통스럽게 사망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살인 사건만큼 공소시효를 없애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없앴던 법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1년도인데 2015년이 넘어가면 이제 범인이 나와도 처벌을 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 전에 태안협법이 통과가 돼서 계속적으로 다 새로운 정보가 발생할 때마다 재수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거죠. 왜 DNA법이라고 하나요? 태완이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예. 그러면서 네. 또 DNA법은 또 따로 있어요. 공소시효는 태완이법이고 네. DNA는 강력사건 범죄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 검찰, 법원이 갖고 있었던 DNA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연결해서 예. 말하자면 법원은 재수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DNA 강력사건, 특히 성 관련 사건의 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네. 우리는 이제 이 범인 이렇게 피해자의 몸에서 나타난 것들 네. 또 검거해서 만들었던 그 강력사건 그 범인들 예. 이런 걸 같이 결합을 해서 네. 미제 사건 DNA에 있었던 DNA가 혹시 이 중에 있는가를 데이터베이스를 한 거예요. 아주 먼 후에 발견.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재수 이춘재도 그런 식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없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결정적이었네. 그런데 궁금한 게 애초에 관련자 200여 명을 잡아다가 DNA 검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김도룡은 왜 그 안에 없었을까? 거기는 근처에 살고 있는 건 맞았는데 주민등록 주거지가 그쪽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망에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네. 주소지는 여기로 안 돼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용의선상에서 벗어나 있었죠. 예. 실질적으로 실거주지는 거기인데. 네. 그래서 이제 목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김도룡을 찾아낸 건데 김도룡은 바로 그런 범행을 인정했나요? 아니요. 근데 이제 이게 네. 이 DNA 분석 결과 하나만 가지고 지금 미제 사건을 추적하는 거잖아요. 예. 이 카드를 먼저 꺼낼 수가 없죠. 형사 입장에서는. 예. 그날 거기에 있었느냐 그 시간대에 뭘 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김도룡은 DNA가 나온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이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범행한 날짜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또 강진인가 어디 가서 나 여자친구랑 그 날짜가 나오는 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갖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그러네요. 것이고 예. DNA 나온 것은 몰랐지만 네. 나중에 DNA가 나온 걸 알고 네. 성관계 한 건 맞는데 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 말하자면 그 전전날 만났달지 우리가 이제 실은 정액 반응이라는 것이 한 열흘 정도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요? 채취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고 해서 그 당일날 성관계를 했느냐를 따질 수 있는 것은 안 돼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그전에 DNA가 없을 때는 예. 정액을 채취하면 저희가 현미경으로 봤어요. 네. 그래서 정행자의 움직임, 꼬리가 있느냐 이런 걸 보면서 얼마 정도 됐겠다 이렇게 우리가 형태적 분석을 했었어요. 활동성을 보고. 그렇죠. 근데 이제 DNA가 나오니까 이 시류가 적으니까 DNA를 돌려버렸지 시간대를 따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것도 맹점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게 이제 꼬이니까 예. 과연 이제 그날 본인이 성관계했다는 사실은 얘기를 했고 네. 며칠 전에 여러 병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DNA 하나가 강력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사건 당일에는 자기가 만든 알리바이도 있고. 그럼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과연 이제 우리 때 이제 우리 가천대 의대 석좌 교수로 계신 이정빈 교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예. 이정빈 교수님이 과연 성관계의 시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민하시다가 그때 담양경찰서인가요? 거기가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피해자에서 정액 채취를 할 때 어떤 색깔로 어떻게 나왔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정액이요? 네, 겉에는 처음 앞쪽에서 했을 때는 정액만 나왔는데 네. 안쪽에서 했을 때는 피가 좀 묻어 있었다. 근데 그때가 이 친구가 생리기간이었어요. 예. 그러면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는 것은 얼마만큼의 시간일까? 이렇게 된 거죠. 그걸 과학적으로. 이제 재현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액하고 이제 혈액하고 뽑아가지고 놓고 그냥 놓으면 얼마만큼 되나야 섞이지 않은 상태로 얼마만큼 가는가.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으면 섞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안 섞였으니까 이건 성관계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시간 텀이 짧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전에는 이 친구 말로는 며칠 전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그렇다면 그 정도면 성관계 위에 걸어 다녔을 테고 섞였을 테고 팬티에도 그렇게 나왔을 텐데 팬티는 못 찾았으니까 여하간 체내에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안 섞여 있다면 너의 시간과 안 맞다. 너의 정액은 그 짧은 시간 내에 들어왔을 수밖에 없다. 성관계는 인정했으니까. 그렇죠. 바로 살인까지 이어졌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유죄 판정이 된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이게 법의학이군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정빈 교수님 그때 실험하시고 아이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셨죠. 근데 또 이렇게 실험과 이제 사례가 만들어지면은 나중에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그렇죠. 또 약간 전례로 남는 거겠죠. 자, 그러네요. 그런 기록을 꼼꼼히 해놓은 게 어떤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수사기관에 넘길 뿐이지만 우린 과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감정을 요구하지만 우린 쓰는 자세는 과학자예요. 의미 있는 소견도 기록하고 의미 없는 소견도 다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 기록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록하는 사람, 감정인이에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사관이나 이런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이제 마칠 때가 되었는데요. 지난 2월 4일에 국내 1호 법의학자 문국진 고려대 명예교수가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호 교수님께서 저서에 그 문 교수님과의 특별하고 뭉클한 인연을 적어주셨는데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국진 교수님은 우리나라 법의학이 제일 처음 시작하신 분이세요. 우리나라. 그래서 정말 병리도 불모지일 때 법의학을 또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레지던트 때는 이미 문국진 교수님 정년하시고 은퇴하시고 연구소 소장으로 계실 텐데 저는 법의학을 요구 병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리학회만 다니면 돼요. 레지던트는. 근데 법의학 학회도 가고 싶은 거예요. 춘계 봄 가을에 하니까. 그래서 법의학 학회를 가고 싶습니다 하면 제가 빠지면 위엔연차 레지던트 제2를 또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에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혼자 법의학회를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문국진 선생님을 멀리서 뵀죠. 전 뭐 감히 인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개 레지던트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법의학회가 이렇게 가는 거구나 보고 내려왔는데 문국진 선생님하고 제 은사님 돌아가셨는데 은사님 두 분이 군대 생활을 같이 하셨어요. 옛날에. 그래서 두 분이 선후배 간에 우리 은사님은 전남대 나오셨고 그 두 분이 헤어지면서 병리도 적은데 문국진 선생님이 법의학자 좀 찾으면 알려달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병리도 할 사람이었는데 무슨 법의학자야 하고 두 분이 군대 제대하면서 헤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다고 보니까 우리 돌아가신 김상호 교수님이 제 생각이 났던 거죠. 예를 들자면.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그때 이제 학회 갔다 와서 갑자기 김상호 선생님 찾으신다고 해서 방을 갔더니 엄청 혼났어요. 눈물이 쏙 날 정도로 왜 어디를 가는데 말도 없이 갔다 오느냐부터 해서 굉장히 엄하신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아이 그러면 윈년차도 차라리 인사하고 가라고 말이라도 해주지. 난 그 말도 못 들었으니까. 그러고 이제 한참 세월이 흘렀죠. 근데 제가 이유를 몰랐으니까. 근데 2014년 세월호 참사 있고 15년도에 제가 이제 학술이사라고 있을 때인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우리 문국진 교수님 모시고 식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저런 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이제 그 당시 우리 김상호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그 교수님을 물어보시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했더니 아 그래 자네가 그 사람인가?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했더니 그렇게 헤어졌는데 드디어 이제 제가 왔으니까 학회를 가면 우리 교수님이 편지를 써서 주고 싶었던 거예요. 편지를 써서 임자하고 나하고 약속했던 이 친구가 드디어 왔으니 잘 부탁한다고 그 편지를 인편에 보내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말없이 갔다 오니까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편지를 보내셨대요. 문국진한테 잘 부탁한다고. 그걸 이제 20몇 년 만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은사님 그렇게 어렵고 무서웠던 은사님이 그렇게 따로 뒤로 또 이렇게 연결하시고 했던 그걸 이제 그게 이제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스승의 정말 그 큰 그 생각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사랑도 모르잖아요. 실은 우리가 대보지 않고서는 게. 참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는 것은 눈이 왔기 때문이지만 더 큰 건 겨울이라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스승과 부모는 그런 환경 같은 존재 같아요. 우린 키껏 알아봐야 노는 거 갖고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는 거 아닐까. 저도 하여간 많이 반성하면서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환경은 만들고 계신데 그래서 눈사람 만들 2호들을 빨리 찾아야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마치기 전에 질문이 하나 들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교수님 그 녹화 전에 사담 나누면서 법의학자들이 왠지 제 짧은 상식으로는 제가 이제 미드 뭐 CSI나 뭐 덱스터 시리즈 이런 데서 봤던 분들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 한국에서는 CSI 미드 그런 거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CSI나 미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사회적 구성원이 사망하게 되면 영연방 국가 쪽은 그 사람의 사망에 대한 육하 원칙이 완성이 돼야 돼요.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과정까지. 예.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뭐냐면 세월호로 예를 들자면 사인은 나왔지만 침몰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 죽음은 클로징이 안 돼요. 예. 10년, 20년, 30년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검시조사권이라고 해요. 검시조사권. 수사가 아니고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육하 원칙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검시조사권이 있는 나라의 드라마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검시조사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 사람이 무슨 사인은 알겠고 사망의 중 자산인지도 알아야겠고 상황을 알아야겠다. 그래야 이 죽음을 클로징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연관성 있는 사건에 검찰이 수사를 하죠. 바로 수사. 수사 단계로 가는 거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수사할 건도 있어요. 그때는 수사기관이 가져가면 되고 그러면 세월호는 또는 무한 사고는 수사도 따로 이루어지겠지만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된가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위원회는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게 검시조사권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그 원인은 그래서 정확히 기록에 남겨놓습니다. 사건에 대한 기록 일체를 그렇게 탁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법의학자분들이잖아요. 이제 우린 죽음에 관련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의학자가 다양한 전문가들하고 팀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 기록을 남겨놔야 되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경기장 축구장 압사 사고가 있었어요. 1989년인가요? 필스버러 참사라고 그래서 그게 2023년 1월 31일 날 끝났어요. 89년도 발생한 사건인데. 그리고 총체적으로 영국 정부가 사과합니다. 우리 이 사건은 이러이러 총로등 어떤 준비도 되지 않았고 대중운집에 대한 준비도 안 됐었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도 없었고 현장 경찰관한테 매뉴얼도 주지 않았고 이 총체적 부실을 인정한다. 그때 막 스탠딩석 이런 것도 없애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때 영국 정부는 또 하나 더 사과할 건 뭐냐면 그때 그 죽음을 마약을 했다는 동, 술을 많이 먹었다는 동, 훌리건의 난동이라는 동 피해자들한테 그 죽음의 원인을 돌렸던 영국 정부는 대신 사과합니다. 두 가지 사과했거든요. 이게 참 오래 걸렸어도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래서 되게 보면 저희들은 죽은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 거기를 가가지고 왜 이런 짓을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나라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근데 꼭 돌이켜서 그런 일탈적 행위를 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이라고 그들한테 죽음의 책임을 미루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도 되는 나라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검시조사권이라는 이건 행정권이거든요. 수사권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뭐 미드 드라마도 보고 뭐 하죠. 이게 뭐 전혀 법의학자들에게 그럼 검시조사권이 있어야 된다. 수사는 당연히 필요할 때 당연히 따로 있죠. 있어야 되지만 그거 뭐 너무 합리적인 주장인 것 같은데 그게 오래된 100년 이상 된 수사 중심, 기소 중심의 사법적인 나라에서는 이게 일정 부분이 행정권으로 넘어야 되기 때문에 영연방은 하잖아요. 그 처음부터 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영연방 국가의 식민지를 했던 나라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준이 좀 우리하고는 안 맞을 수 있지만 근데 우리는 이런 원시적인 법으로 또 진짜 범인을 많이 잡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본업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런 부분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잡지사 2주 동안 함께 하셨는데 너무 저는 뭐 어떤 의미로는 즐겁고 어떤 의미로는 좀 뭉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잡다한 지식사전으로 알고 왔는데 보니까 잡을 설명하는 코너 같아요. 법의학자 잡을 직업 속에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뭐 검시조사권 얘기도 했지만 저한테 가끔 그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가끔 메일을 보내와요. 법의학자가 되고 싶은데. 근데 지금 법의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의과대학 문턱이 좀 높다 보니까 정말 저렇게 하고 싶은 그 열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아까 첫 번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맨 마지막 단계 법의학 부검을 하거든요. 예. 그 앞에는 112, 119 순찰대원들, 과학수사요원들, 검시관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료로서 팀플레이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지금은 아마도 현장을 뛰는 검시관이 희망일 거예요. 그걸 법의학자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저처럼. 예, 그리고 그 검시관은 보건대학에 가서 임상병리학을 마치거나 또 간호사를 하거나 뭐 이런 보건의료기술직 자격증을 따가지고 경찰청 공채로 들어가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열려 있다. 그런 쪽을 많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엄밀한 의미로 2호는 아니지 않나요? 근데 우리 동료인데요. 뭐. 동료니까. 네, 네. 또 필요한 역할이고. 네. 그러니까 좀 열어놓고 생각하시라. 희망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교수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2호, 3호, 4호 쭉쭉 찾기를 기원드리고 앞으로의 활약도 응원하겠습니다. 2호 교수님과 함께 법의학이 진실을 밝혀낸 살인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